XSFM입니다. I, D, W, K.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첫 번째는 헤디 라마르입니다. 1914년 11월 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옛날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 없어요. 네. 그리고 18살에 구스타브 마차티 감독의 영화 엑스터시에 출연을 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1933년 영화인데 제목이 엑스터시래요. 맞아요.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왜 예전에 어린 여성 배우한테 네. 누드씬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안 찍으면 영화 촬영에 들어간 모든 돈을 물어내야 된다고 협박하면서 찍었다는 일화들이 있죠. 네, 그렇죠. 1930년대 이미 외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구시대적 범죄란 얘기죠. 네, 거기서 배워온 나쁜 버릇이에요. 음. 이 엑스터시를 찍으면서 감독은 헤디 라마르에게 알려주지 않고 누드씬을 준비했고요. 촬영 현장에서 거부하는 라마르에게 영화 촬영비 전액을 물어내라고 협박하고 멀리서 롱샷으로 잡겠다고 하면서 망원렌즈로 찍었어요. 그렇게 배우를 속였죠. 네. 배우 입장에선 나쁜 작품이었지만 작품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상도 받았고 인기도 얻었죠.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돈이 많은 무기상과 결혼을 했어요. 오스트리아의 무기상이면 뭐하는 사람이었겠어요? 나치입니다. 그쵸. 나치 추종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자서전에 의하면은 결혼과 동시에 헤디 라마르의 배우 생활을 반대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비즈니스 미팅에 헤디 라마르를 데리고 다녔어요. 네.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하면 이제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때 헤디 라마르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왜냐하면 헤디 라마르는 집에서 기계 등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게 취미였거든요. 글쎄 봅시다. 저는 어릴 때의 친구들을 봤던 기억에 의하면 한 21명, 31명은 이게 취미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몇 번 집에서 혼난 다음에 그걸 끊었었는데. 보통 시계 분해해보거나 라디오 분해해보거나 그러죠. 네. 네, 그러다 이제 과학상자도 만들고. 맞아요. 네, 그러다 이제 커서 기껏 한다는 게 왕자인 거나 만들고 있죠. 그런 취미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다행히 땡자 행고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헤디 라마르에게 아주 재밌는 일인 거예요. 공학이나 과학에 어릴 적부터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나 자신을 억압하고 나치를 추종하는 남편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밌는 사실인데 둘 다 유대계였대요. 근데 이게 그 오스트리아에도 그렇고 독일 주변의 국가들의 상당수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네. 유대계 부역자들. 그렇죠. 네. 한쪽은 유대계 부역자고 한쪽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탈출을 해서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갑니다. 네. 이때 뭐 한여로 변장해서 탈출했다는 말도 있고요. 저녁 파티에 간다고 하고 탈출했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 번 탈출했다는 게 아니고 비밀리에 잘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자마자 스타 배우가 되었습니다. 네. 필모를 살펴봤는데 제가 봤던 영화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후기에 찍었던 삼손과 데릴라. 이 영화는 저도 TV에서 해주는 걸 봤어요. 네, 저도 TV에서 봤어요. 네. 그 양반이 이 양반인 줄은 몰랐습니다. 네, 거기에 데릴라 역입니다. 네, 그건 후기에 찍었던 영화고요. 삼손이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을 바꾼 작품도 재밌을 것 같네요. 뭐 언젠간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때부터 낮에는 배우를 하고 집에 와서는 작업실에 앉아서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열심히 살면 시간은 많아요. 네. 제품들을 분해해보고 그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주 이제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영국에서 피난민들이 탄 배가 유보트의 어뢰에 격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무선 조종의 어뢰 전파가 적군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쉬운 얘기 같은데. 이렇게 들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어뢰 마음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런 걸 고안해내다니. 무선 조종의 어뢰 전파를 이제 전파의 보안 방법을 고안한 거죠. 네. 그게 적군에 의해서 그 쉽게 침투가 되니까. 특이하게 자기 친구 피아니스트인 조지 엔틸과 함께 피아노의 공명 원리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일정 함수에 따라서 변경하는 주파수 호핑 기술을 고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특허를 내죠. 네. 특허를 내고 이 기술을 미군에 기증했어요. 근데 미군에서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미군은 당시에 다른 방식의 전파 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었고요. 무엇보다 당시의 기술로는 실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답니다. 네, 어뢰에 실을 정도로 작게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론은 잡히잖아요. 네. 그걸 실현하는 건 다른 문제였던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발명은 잠깐의 뉴스로 끝나고 헤디 라마르는 배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헤디 라마르는 당시 헐리우드가 원했던 여성 배우의 이미지가 그렇듯이 매혹적이고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전형적인 글래머 배우. 헐리우드에서는 그녀를 그 이미지로만 소비를 했고 발명가로서의 업적에는 주목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그죠.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패턴으로 보면 일관성이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뭐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누구나. 잘생긴 사람이 똑똑하면 당황해합니다. 헤디 라마르와 조지 엔틸의 기술은 오히려 특허쇼가 끝난 이후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확히는 트랜지스터가 좀 더 발전을 하고 나서 실현이 된 거죠. 그죠. 후손들이 눈치를 깐 거죠.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허가 끝났다. 네. 그래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발전해서 나온 기술이 무려 CDMA,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술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이걸 징기스칸이라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헤디 라마르와 조지 엔틸의 기술은 이 공로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1997년이 되어서야 이런 파운데이션이 있더라고요. 일렉트릭 프론티어 파운데이션. 좋군요. 전자 개척자 재단에서 개척자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수상소감이 때가 왔군요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 인생이 짧아가지고 말이에요. 네. 자기의 생애 주기 동안 뭐 대단한 일을 해도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술이 100%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술이라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응용 기술 중에 하나겠죠. 네. 네. 그리고 3년 뒤인 200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뭐 동일한 주장입니다.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1914년 오늘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생전에는 그 업적을 인정받지 못했죠. 일본 사람 얘기입니다. 네, 헤디 라마르가 사망한 2000년 일본에서는 시게노부 후사코가 체포되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일본 적군의 리더였습니다. 네. 45년생입니다. 아버지는 교사였다가 만주 주둔 제국군의 소령이었고요. 네. 아버지가 박정희랑 이력이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시게노부 후사코는 1965년에 공장을 다니면서 메이지 대학의 야학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야학을 다니다가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에 참가를 했어요. 네, 20살에는 이러죠.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에 참가를 했던 결과가 국제 수배를 받은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놀랍지 않나요? 국제 수배를 받은 테러리스트의 시작이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느냐와 무관하게 그냥 난 싸우고 싶다. 근데 저기 싸우네? 라고 생각해서 저기 가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이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를 계기로 일본 내 운동권에 합류를 하고요. 그리고 운동권에 합류를 하면 이제 뭘 하겠어요? 운동권 내 세력과 대립하고 갈라치기 하겠죠? 그렇죠. 네. 네. 대립하고 갈라서고 하다가 일본 적군의 창립 멤버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노동자이며 야학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일본 운동권 내에서 약간 뭐랄까 신분상의 우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전향한 주사파 출신 정치인들이에게 주어지는 어드밴티지 같은 게 있죠. 심리적인. 네. 네. 자,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1971년 요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도호 사건. 저기 일본 적군파가 비행기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갔던 사건이죠. 이때 적군파들의 목표가 북한에서 세계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요도 사건이 1970년이었으니까 그 다음 해인 1971년 목적은 같았는데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일본 적군을 결성하고 리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전해드린 아사마 산장 사건이 72년도에 일어났어요. 72년입니다. 네. 이후 일본의 적군파는 소멸됐어요. 이게 워낙 또라이 같은 사건이었으니까요. 나라는 이들을 때려잡아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적군파는 소멸이 됐고 그 남은 세력이 모두 시게노부 후사코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직도 그냥 얼핏 보면은 뭐 이 정도로 급진적일 수는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전쟁광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제 무력 투쟁, 무력 혁명을 줄기차게 외치던 사람들이었죠. 네.
요도 사건의 주범들은 북한에서 결혼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죠. 네. 네, 이것도 저번에 한번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 트위터 공식 계정이 있어요. 네. 근데 뭐 통신 채널이 검열을 당하니까 사실 잘 사는지는 알 수 없고. 뭐 그냥 받아줬나 보다. 박해를 당하진 않았나 보다.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네. 아무튼 거기서는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났고 그 사람들은 거기 살고 있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과 연계해서 테러를 저지릅니다. 그니까요. 그리고 국제수배를 받은 테러리스트가 되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네. 중동사에서 일본이 들어가는 기록이 별로 없는데 네. 그게 이거예요. 아까 헤디라마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모 때문에 네. 그녀의 발명가로서의 재능이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조금 반대입니다.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된 이유 중에는 외모도 있습니다. 그 테러리스트처럼 생긴 사람은 없지만 왜 우리가 단아한 이미지라는 느낌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에서 활동하던 대학 시절의 사진이 하나같이 너무 단아한 사진들이어가지고 국제적인 악명을 끼치는 테러리스트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외모였기 때문이죠. 네. 근데 언론이라는 게 그리고 보통 또 일본 언론은 또 이런 거에 호들갑 잘 떨죠.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 여성 간첩을 뭐 간첩 가로치고 여성 이렇게 보도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 그러겠죠. 만약에 이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 언론사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앉아놓고 간첩 가로치고 여성이라고 쓴 카드를 보여주고 5분 동안 참으라 그러면 못 참을걸요? 그럼 이제 한 1분 뒤에 네. 글씨 막 긁고 글씨를 막 긁고 펜을 달라고 한 물어서 다음에 찢고 막 펜을 주면은 반드시 미모의 여간첩이라고 바꿔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90년대가 되어 소련은 해체가 되고 마오주의도 저물고 혁명은 요원해집니다. 네, 적군파가 바라던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오사카에서 체포됩니다. 뭐 몰래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체포당할 때까지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해인 2001년에 옥중에서 일본 적군의 해산을 선언합니다. 네. 이때 했던 말이 세계는 바뀌었고 우리는 패배했다입니다. 그런 말을 실제로 했답니다. 네. 네. 그 옥중에서 우리나라 한겨레였나? 우리나라 언론하고 인터뷰한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2000년에 체포되고 2006년에 20년형을 받았으니까 작년에 출소했겠네요? 만기를 채웠다면 그랬겠고 웬만해서는 그냥 나왔겠죠. 네. 좀 더 일찍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냥 도쿄란다. 일본에 살고 있을 겁니다. 출소에 대한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시게노부 사코를 보통 이제 그 장군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갖다 붙이는 곳들을 흔히도 볼 수 있고 뭐랄까요? 저는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장혁명의 덧없음인 것 같아요. 결국은 상황이 전국이 불안정해져서 무장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쯤 되면 이미 멀쩡한 사람들은 혁명을 다 포기한 최악의 상황은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무장혁명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탈레반에 관련돼서 탈레반에서 갑자기 강요를 맡게 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서방 세계의 언론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나오는 얘기가 다 똑같잖아요. 너무 힘들다. 왜? 평화니까요. 싸우던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보통 싸움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적군파에 대한 기록들을 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혁명 세력이 혁명을 완수한다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적군파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보고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뉴스 아카이브였고요. 였습니다. XSFM입니다.